네, 진행하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든 이유는요, 저희가 지난주, 지난주에서 유비원하고 같이 핵페스트를 좀 했습니다. 그 핵페스트 진행 기간 동안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피처들을 좀 많이 썼어요. 쓰고, 실제 유비원의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실제 이제 적용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바탕에 두고 그것들 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좀 모셨고요. 다음 페이지. 전체 일정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5월 31일부터 사실 핵페스트를 진행하자고 양사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됐고요. 실제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만 6월 24일경에 이제 유비원 담당자분들하고 모임을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아키텍처를 풀 것인가에 관한 얘기들을 좀 했고요. 실제 핵테스트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주말이 2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며칠 되지 않습니다. 개발을 실제 한 거는 한 4일? 한 3, 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지금 김태형 부장님하고 성정 부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참가를 했고요. 유비원에서는 이현상 부님, 그리고 김상희 상무님, 그리고 이미진 담당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개발을 이미진 담당님께서 거의 다 하셨고요. 전체 그림이 이현상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비즈니스의 필요성하고, 네. 어떤 비즈니스를 기술적으로 풀었는가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은 저보다는 실제 유비원의 이현상님께서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자리를 따로 모셨습니다. 이현상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핵페스트로 진행해본 비즈니스를 이제 저희가 리퀘어먼트를 삼성물산으로 건설사업도 받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물산의 경우에 해외 이제 프로젝트의 수발주 정보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종이나 아니면 해외 사이트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다운받은 다음에 엑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도 너무 많이 가고, 특히나 이제 해외 문제가 됐던 게 해외에서 종이로 이렇게 팩스나 종이로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요청이 와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애저 위에다가 애저에서 제공하는 OCR, 그다음에 스펠 체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텍스트화하고, 이렇게 텍스트화한 거를 갖고 이제 텍스트로 변환됐으니까 문서에 텍스트로 변환된 그 일정한 패턴을 찾아서 이제 DB로 구축하고요. 이렇게 DB로 구축한 걸 갖고 이제 실제 나중에 이제 분석할 때는 실제 이제 각 사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MSR을 갖고 애저상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파워비아이나 이런 걸 갖고 이제 뷰잉을 하는 그런 전체 이제 리퀘어먼트입니다. 그 중에서 핵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거는 이제 그 종이로 입수되는 문서, 그래서 종이로 입수되는 거를 뭐 이렇게 그 현장에서 그 해외에서 이제 종이로 입수되면 팩스로 보내거나 메일로 보내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사진 찍어서 그냥 톡으로 이렇게 보내면 그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그 태워보는 일련의 과정들을 좀 한번 이번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해외 주재원들이 이제 직접 종이로 입수하거나 또는 팩스로 입수하는 것들을 여기 이제 영문으로 다 되어 있는 것들, 이것들을 DB화 한다는 할 수 있는 것들 가능성을 이번에 좀 본 거고요. 물론 이번에 모든 그 입수되는 종이 문서에 아주 프리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통 수발주도 뭐 가스 공장이다 또는 뭐 이런 거는 일정한 그 프로젝트 리퀘어먼트 시트가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된 일정한 폼이 있답니다. 그 폼에 의해서 입수가 되니까 그걸 또 DB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로 입수되는 발주 정보를 이제 뭐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와 함께 DB화 해가지고, 이게 DB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젝트는 위험성 평가 할 수 있는 기초도에 따라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위험성 평가를 필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애저의 서비스를 이제 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이와 같은 거를 개발을 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걸려야지 되는 일들인데, 애저에 있는 서비스들을 갖고 저희가 한 2주 정도 만에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었고, 특히나 애저 위에서 이거를 그 오프레미스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형식으로 저희가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운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 절감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수집이라든가 이제 지금 이제 요거는 파일럿으로 해본 거고요. 향후에 이제 수집이라든가 대상 문서들이 확대됐을 때 이제 애저 서비스들을 가지고 이제 이용함으로써 좀 유연하게 그런 서비스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저희가 이번에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전체 요거 프로젝트의 개발적인 고객 요구사항과 제공해 주는 효과를 봤습니다. 네. 궁금하실 테니까요. 이제 바로 데모 시연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 한번 설명드리고 데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사들은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수주해가지고 건설사하고 다 마찬가지일 텐데 고객한테 코테이션이나 이런 요구사항들을 받아가지고 이걸 얼마를 질러야 되냐, 질렀을 때 손실이 얼마가 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고 매우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잔소리는 뭐냐면 삼성건설이라는 게 알려지면 안 돼요. 그냥 A사 건설도 아니고요. 네, 그것만 좀 지켜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햇페스트에서 시나리오 설정과 시연을 맡게 된 유변 이미진 담당입니다. 먼저 시연에 앞서서 간단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외 주재원이 발주서를 종이로 입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사람의 손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서 DBR을 하고 이를 분석하고 싶어 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저희 이 시스템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파일 업로드를 4가지 채널을 통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웹사이트라든지 텔레그램, 그리고 스카이프, 그리고 스카이프 웹에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업로드된 파일이 애저 스토리지 블럭 컨테이너에 입력이 되게 되고 애저 펑션즈를 통해서 코그니티브 서비스인 컴퓨터 비전 API라든지 스펠 체크 API를 통해서 이 PDF가 텍스트 파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텍스트 파일을 저희 버추얼 머신에 올라가 있는 저희 텍스트 분석 자바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을 보내게 되면 저희가 이 텍스트 중에서도 의미 있는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이거를 CQL DB에 넣고 DB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DB에 넣고 로직 앱스를 통해서 이메일 트리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보내는 이메일은 새롭게 등록한 PDF 파일의 정보가 들어가게 된 파워 BI 보고서를 링크를 보내게 되는데요. 네, 그 이메일로 온 링크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워 BI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파워 BI 리포트에는 저희가 지금은 컨트리 코드가 DB상에 들어가 있어서 이쪽 왼쪽 화면처럼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컨트리 코드가 아닌 컨트리 네임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지도도 같이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직접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에서 파일 업로드할 때입니다. 여기서 안녕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문서를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렇게 PDF 파일이 업로드 되게 되면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곧 코그니티브 분석이 시작된다는 답장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올렸던 PDF 파일이 이 블럭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온 PDF 파일을 애저 펑션을 통해 읽어서 PDF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애저 펑션과 API를 통해서 추출된 텍스트를 저희 분석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애저 펑션을 요청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통해 이를 DB에 저장하고 나면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메일을 보시게 되면 아까 왔던 거 그냥 클릭해서 보시죠. 새로운 발주 정보의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일과 함께 업로드한 PDF의 정보들이 같이 입력이 된 파워 BI 보고서를 저는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가 아직 안 들어와서 못해서 아직 안 들어와서 안 만들었어요. 다른 채널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텔레그램으로 업로드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면 문서 등록을 묻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PDF 파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 SP라고 써도 알아듣네요. 아무 말이야.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문서를 업로드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메일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이 보시면 컨테이너에 업로드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아까와 같이 애저 펑션에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웹사이트의 BI 쪽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쌓여있던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는 파워 BI 보고서를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느리지 않았는데 하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메일이 왔네요. 아까 첫 번째 넣었던 데이터가 들어간 파워 BI 보고서입니다. 아까 첫 번째 넣었던 데이터와 두 번째 넣었던 데이터까지 같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의 시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체적인 그림은 다 보셨을 테고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염두에 두었던 부분하고 아키텍처의 특성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모여서 뭐 같이 하면 좋긴 한데 일본도 이제 원격 제출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커뮤니케이션 채널하고 콜래버레이션 방식을 조금 고민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애저의 피처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보자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애저를 쓰겠다, 뭐 많이 쓰겠다 이게 아니라 그 적재적소에 좋은 피처들을 쓰면 플랫폼이 좀 장점들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소스 기술들을 좀 써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걸 재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세션때 미팅이 있어가지고. 네네. 예. 뭐 그렇게 써보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원노트 하나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희 담당자 6명이 전부 다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하면서 실제 뭐 문의가 바로 있거나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시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원노트로 계속 공유를 했고요. 즉각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응답을 해야 되는 텔레그램을 이용했고 이메일 채널들을 썼고요. 원드라이브 통해서 사실 파워포인트도 이제 공유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 슬라이드도 같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 같은 경우는
소스 컨트롤은 GitHub을 계속 썼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로 지금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뭐 간단한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피처들은 상당 부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는 웹 앱을 썼고요. 그리고 백엔드에서 수행되는 몇몇 기능들은 애저 펑션하고 로직 앱을 썼습니다. 이걸 쓴 이유는 애저 펑션과 로직 앱을 사용하게 되면 애저 펑션 같은 경우에는 뭐 컨섬션 플랜에 따라서 거의 뭐 무료로 쓸 수 있다시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리저브 하는 머신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애저 펑션을 썼고 또 여기 애저 펑션에서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연동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로직 앱은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로직 앱은 실제 역할이 뭐냐면 현재로서는 이메일을 노티피케이션 하는 기능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직 앱을 저렇게 쓴 이유는 일단 로직 앱은 그 HTTP 트리거링 동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웹 API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되는 코드를 로직 앱에서 코딩을 하지 않고 컨피그레이션만으로 HTTP 엔드포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메일만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기다 SMS를 추가한다든지 혹은 다른 시스템을 연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컨피그레이션 코딩하지 않고 컨피그레이션 가능하기 때문에 로직 앱을 썼고요. 그리고 애저 스토리지, SQL 데이터베이스 등의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썼고 그리고 파워 BI를 이용해서 최종 결과물을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R하고 스펠 체커 두 가지의 코그니티브를 썼는데 OCR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자체를 이제 텍스트화 할 때 쓰고요. 스펠 체커 같은 경우는 현재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제 OCR을 하고 나면 텍스트가 사실은 잘못 인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바꾸기 위해서 스펠 체커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써서 전체 시스템을 보고 또 모니터링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빠르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을 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는 애저 모니터를 이용해서 전체 시스템의 대시보드를 보시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개발 시에 사용한 툴이나 API 등은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둘 다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봇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봇을 개발했고 그리고 코그니티브 서비스 연동을 위해서 비전 API 쪽을 좀 이용을 했습니다. 개발 랭귀지는 C#, 파워쉘, 타입스크립트 등을 다 썼고요. 서버 사이드는 대부분 C#이고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몇몇 저희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과정은 파워쉘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앵귤러를 이용을 했고 전체 UI의 디자인을 만들 때 부트스트랩을 같이 활용했습니다. 아키텍처적으로는 조금 이제 저희가 주안을 둔 부분 5가지를 써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들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능하면 좀 수용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애저 펑션이나 로직 앱처럼 서버리스 피처들을 곳곳에 좀 썼습니다. 그리고 반응형으로 이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리액티브와 엘라스틱 형태의 아키텍처를 갖고 왔고요. 각각에서 서버 시스템들은 전부 다 HTTP 형태의 통신을 하고 실제로 디펜던시를 가능한 줄이는 형태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징은 전부 다 어싱크로너스 형태의 메시지를 취했고 I/O 또한 어싱크로너스 I/O를 했습니다. 아키텍처를 크게 4가지로 이제 줄여서 보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어널리틱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니터링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프론트엔드 주요 역할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PDF 파일이나 뭐 HTML 등의 파일들을 수신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저건 이제 저희가 봇을 굳이 쓴 이유는 봇을 이용하면 앞쪽에 다양한 형태의 채널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웹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텔레그램이나 스카이프 될 수 있고, 혹은 이메일 형태의 커넥션도 이 봇을 쓰므로 해서 부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그렇게 꾸몄고요. 백엔드는 대체로 이제 애저 펑션하고 애저 로직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거의 없죠. 없고 그냥 수행되고요. 백엔드에서 어널리틱스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로직 앱을 사용하게 되고 이 어널리틱스는 기존에 이제 유비원에서 갖고 있는 버추얼 머신 박스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널리틱스에서 분석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면 그 내용을 파워 BI에서 비주얼라이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시스템들은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와 데이터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아키텍처인데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번호를 따라서 쭉 가보시면 대체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데이터를 올리면 커넥터를 통해서 유비원의 봇 앱으로 들어가고 봇 앱이 이제 결국은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떨어뜨리는 게 되죠. PDF 파일 떨어뜨리면 PDF to 텍스트 컨버터라는 녀석이 그 비전 API를 이용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요. 변환된 내용은 스펠 체커에서 스펠을 확인하고 이 텍스트, 변환된 텍스트 파일을 텍스트 컨테이너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컨텐츠 트랜스퍼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유비원의 텍스트 어널리틱스를 호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분석이 끝나면 SQL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통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사용자는 다시 이 파워 BI로 들어가서 기존의 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트리거링과 인보코를 따로 놨었는데, 저거는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될 때 이것이 직접적으로 내가 프로액티브하게 호출을 하느냐, 아니면 트리거링 동작에 의해서 리액티브하게 동작하나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이 뒤쪽이 리액티브하게 동작을 하니까 굉장히 쉽게 스케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애저 펑션 같은 경우는 수행이 안 되는 제로 인스턴스입니다. 그 제로 인스턴스라는 얘기는 비용이 안 든다는 얘기죠. 로직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요청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실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애저 펑션의 인스턴스가 15개까지 자동으로 좀 늘려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아키텍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앞쪽, 그 5개로 분류한 것 중에 프론트엔드 봇 쪽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유태영 부장님. 웹앱은 웹사이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애저 웹앱을 썼습니다. 도메인은 유비언.웹봇이라고 되어져 있고, 들어가시면 지금 테스트 직접 가능하시고요. 좀 전에 봤던 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봇 앱 샘플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만들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HTML 페이지 하나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심플한 HTML 인베디드 iframe 코드를 넣고 이제 봇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봇 웹챗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스카이프 웹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쪽에서 제공하는 코드 스니펫을 HTML에 또한 인베디드 시킬 경우에는 그 또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구성이고요. 뒤에 봇 앱은 그 C샵으로 제공되는 샘플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봇 앱을 만들었고, 봇 앱의 역할은 스토리 쪽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고객과 대화하는 역할이고요. 채널을 통해서 스카이프랑 텔레그램, 그 밖에도 다양한 채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이제 좀 전에 테스트할 때 데모로 보셨던 것처럼 브라우저를 통해서 또 테스트가 가능하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직접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이고, 이 구성 자체가 좀 밋밋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 게, 봇 UI 쪽, 실제 고객이 대면하는 쪽, 모바일을 사용하지 않고 데스크탑을 이용하거나 브라우저를 이용할 경우에 앵귤러4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 UI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앵귤러4로 만들었고, 타입스크립트로 주로 다 코딩을 했고요. 만들어진 것들은, 앵귤러 CLI를 통해서 빌드를 해서 최적화된 코드를 웹앱에 호스팅하고, 실제는 크롬이나 엣지 같은 브라우저상에서 호출하는 구성입니다. 얘가 챗봇을 인베디드 하고 있고, 보이는 것처럼 챗봇 HTML 인베디드 하고 있고, 파워 BI 인베디드도 마찬가지로 이 앵귤러4 웹 프론트엔드 쪽에서 호스팅을 하고 있어서, 아까 데모를 보신 거는 이제 이걸로 개발된 웹 프론트엔드 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채널이 5가지 정도 채널을 구성해 놨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웹챗 구성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인베디드 코드, iframe 코드를 그 어떤 HTML에다 갖다 넣기만 하면 그 코드가 요건데, 이 코드를 어디다가 갖다 넣기만 하면 아까 보셨던 웹봇하고 직접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쉽게 봇 채널을 구성해서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사용하셨던 유비언의 뭐죠? 어널리틱스 어퀴지션 서비스가 원래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실 때 오라클이었고요. 개발 단계에서도 오라클로 데이터를 밀어넣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실제 저희 애저로 넘기면서 애저 SQL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했었고요. 그 이미징 담당께서 스키마와 데이터를 오라클 형태를 꺼내주셔서 제가 컨버전을 했고, 디플로이나 이런 부분들 다 이미징 담당께서 다 해주셨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스키마와 데이터여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 향후에 또 다른 데이터들이나 또 다른 스키마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라클과 좀 유사한 MySQL과 관련, MySQL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MySQL 기반으로 온프레미스에서 개발을 하시고, 그 동일한 스키마와 데이터를 그대로 MySQL 서비스로 옮겨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저장된 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 데이터를 UI로 보여주는 화면들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저희는 이번에 파워 BI로 작성을 했고요. 파워 BI가 사실은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는 용도는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기능이 다이렉트 쿼리라는 새로운 기능이 나와서 데이터가 입력되거나 수정되는 결과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이번 리포트는 다이렉트 쿼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그 보고서를 바로 직접 가져올 수 있게끔 했고요. 파워 BI에서는 여러 가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프 형식도 있고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POC 수준의 데이터여서 양이 많지 않아서 다양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지 못했고요. 한 3가지 정도의 컴포넌트만 좀 사용을 했습니다.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로컬에서 지금 이미지 담당 그 PC에서 그 파워 BI 데스크탑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컴포넌트에다가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썼고요. 파워 BI 그 데스크탑에서 바로 파워 BI 사이트로 퍼블리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BI 리포트를 퍼블리싱을 하고 퍼블리싱된 파워 BI 리포트는 직접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리프레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은 최소 15분에서 뭐 주 단위로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아마 15분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30분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리프레시하거나 아니면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2가지 형식들이 있고요. 현재는 보고서 형식으로 파워 BI 사이트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향후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넣게 된다 그러면은 향후에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안에 보시는 것처럼 파워 BI 인베이드와 관련된 기능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현재 만들어진 보고서를 기존에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에 인베이드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베이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조직 내의 사용자들에게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너니머스하게 데이터를 접근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이제 그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닌데요. 저희가 애저의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리소스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칠 수도 있는데 이런 리소스들을 뭐 다른 사이트에 가서 배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생성해 놓은 리소스들을 관리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저에서는 리소스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저 리소스를 정의를 해놓고 제이슨 형태대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 제이슨 형태의 그 정의 파일들을 애저 사이트로 던져주게 되면은 애저에서는 애저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 제이슨을 분석을 해서 여기 안에 정의된 대로 애저 리소스들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다른 사이트나 아니면 뭐 테스트나 이런 환경이 필요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지 않고 애저 리소스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배포를 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요. 배포하는 과정은 애저 CLI나 파워쉘을 이용을 해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저 포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상단에 정의된 애저 리소스들이 실제로 단 한 번의 실행만으로 리소스들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쪽은 그 애저의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좀 많이 썼습니다. 저희 쪽에 사실은 그 APM 솔루션, 대표적인 APM 솔루션이고요. 애저 앱 인사이트가 주는 결과치는 상용 APM 솔루션들하고 그러니까 외부에 나와 있는 한국에 출시되어 있는 과 비교를 했을 때 UI는 좀 한국적이지 못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굉장히 많고요. 애저의 서비스 시스템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돌아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저 웹앱이나 애저 펑션이나 로직 앱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내용들이 저장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쿼리를 해서 문제 시점에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일부 데이터들이 이제 애저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제공해주는 기능인데 살펴보시면 뭐 메모리 사용률이랄지 혹은 초당 요청 수랄지 CPU 사용률이랄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각 서버 시스템들의 상태들을 맵 형태로 특별한 컨피그레이션 없이 같이 띄워줍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 시스템이 외부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이 되고 있고
혹시 그 안에서 그 익셉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익셉션이 어떤 내용인지까지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APM 솔루션들이 이제 모니터링 중심으로만 좀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실제로 그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 그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이 개발자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같이 좀 연동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꾸며놓은 대시보드입니다. 그 애저의 대시보드를 애저의 뭐 리소스를 만들거나 혹은 그것들의 상황을 조정하는 것만 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애저 대시보드는 모니터링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서 구성한 내용들을 드래그 앤 드롭만 하면 뭐 그럴싸한 형태의 사실은 그 화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은 이제 팀원이나 혹은 필요한 사람과 공유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문서를 볼 수 있을까요? PDF 내용들이 얼마나 여기서 PDF 보시면 Listen to file window. 아래 리센트 PDF를 쓴 이유가 뭐 원래 문서가 저렇게 작성된 거라 기본적으로 그 제한이라든지 저렇게 날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네. 사진으로 만약에 찍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비전 API 쓰면 굳이 PDF가 아니어도 됩니다. 되죠. 예, 지금은 이제 플로우가 PDF를 가져다가 PDF를 이미지로 변환하고 변환된 이미지를 다시 텍스트로 바꾸고 저 PDF 문서에서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우선 이번 시연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저기 위에 6컬럼만 제한을 했고요. 프로젝트 네임, 뭐 저랑 네. 컨트리, 뭐 비교적 어떻게 시퀀셜하게 그냥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죠? 상단에 있는 저 정보. 네네. 저기 US 달러 같은 표시를 통해서 뭐 앞단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DB화하였고요. 네. 뭐가 제일 어려우셨나요? 하시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 분석 얘기긴 하지만 그 OCR로 이거를 이 문서를 넣었을 때 만약에 프로젝트 네임 나오고 옆에 프로젝트 네임이 딱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 그거를 분석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이게 이 문서를 넣다 보니까 위에 한 번 읽고 좌측 읽고 우측 읽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는 데 있어서 약간 그게 아무래도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그 PDF 문서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 영역을 어떻게 추출해내고 그게 네. 동일한 모든 똑같은 포맷이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아니면 네. 순서가 바뀌거나 그러면 네. 순서가 바뀌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건지 나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ADB랑 저기 뭐 아시아 디벨롭 뱅크는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프로젝트 거기는 금액이 맨 마지막에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 사실 그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그거는 패턴별로 또 그래요. 개발을 해야 될 문제. 일단은 그럼 여기서는 그냥 저렇게 좋은 문서 위주로 예, 문서 샘플을 한 4가지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다 ADB.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씩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이제 저희 역학 삼성물산